세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대만 해협을 봉쇄한 40척의 함대가 접근하면 즉시 격침하겠다는 사상 초유의 최후 통첩을 날린 겁니다. 전 세계가 전쟁 공포에 떨던 일촉즉발의 상황. 이에 맞서 한국이 보낸 건 고작 구축함 3척뿐이었습니다. 모두가 한국의 전멸을 예상했던 바로 그때 한국 함장이 누른 침묵의 엔터키 하나에 모든 판세가 뒤집혔습니다. 오직 한국만이 보이지 않는 함대를 지배했다. 일본 최신의 이지스함들이 붉은 허상을 보고 비명을 지르며 서로를 공격해 자멸해버린 그날 밤. 도대체 그 바다 위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전 세계가 경악한 한국의 유령 레이더 기술, 그 충격적인 진실이 지금 시작됩니다. 솔직히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그날 새벽 제 군 생활 30년의 경험이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꼴을 제 두 눈으로 똑똑히 봤습니다. 만약 그 자리에 신이 있었다면 아마 신조차도 당황해서 말문이 막혔을 겁니다. 제 이름은 마이클 샌더스입니다. 미 해군사관학교를 졸업하고 평생을 바다 위 쇳덩어리 안에서 보낸 늙은 군인이죠. 지금은 하와이에 있는 인도태평양 사령부에서 작전 통제실장을 맡고 있습니다. 태평양 반대편에서 벌어지는 모든 군사적 움직임을 감시하고 필요하다면 미 대통령에게 핵 버튼을 누르라고 조언해야 하는 무거운 자리입니다. 그날은 유독 안개가 짙은 새벽이었습니다. 작전실의 공기는 식어버린 커피 냄새와 밤샘 근무에 지친 장교들의 땀 냄새로 텁텁했습니다. 평소와 다를 것 없는 고요한 밤이었죠. 적어도 오전 3시 15분 그 빌어먹을 경보음이 울리기 전까지는 말입니다. 위성 식별 코드 델타. 대만 해협 섹터 4 대규모 병력 이동 포착. 정보장교의 다급한 외침에 저는 반사적으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정면의 초대형 스크린에 위성 영상이 전송되고 있었죠. 화면을 보는 순간 저는 저도 모르게 마시고 있던 종이컵을 구겨버리고 말았습니다. 지도 위 대만 섬의 북쪽과 남쪽 바다가 온통 새빨간 점들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이게 다 뭐야? 설마 중국 놈들인가? 제가 묻자 분석관이 창백하게 질린 얼굴로 대답했습니다. 중국 북해함대 주력 구축함 25척입니다. 그리고 남쪽에서는 일본 해상자위대 제2호위대군 15척이 동시에 진입하고 있습니다. 중국과 일본. 물과 기름처럼 절대 섞일 수 없을 것 같던 두 나라의 군함 40척이 마치 사전에 약속이라도 한 듯 대만 해협을 위아래로 틀어막고 있었습니다. 그건 단순한 무력 시위가 아니었습니다. 완벽하고 치밀하며 숨막히도록 압도적인 해상 봉쇄였습니다. 명분은 뭡니까? 저놈들이 미치지 않고서야 예고도 없이 이런 짓을 벌일 리가 없잖습니까? 공식 성명이 들어왔습니다. 동아시아 해역의 테러 위협 차단 및 해상 안전을 위한 중일 연합 비상훈련이라고 합니다. 해당 구역을 지나는 모든 민간 선박의 통행을 무기한 금지한다고 선언했습니다. 훈련? 테러 차단? 지나가던 개가 웃을 소리였습니다. 저건 대만의 목줄을 조이겠다는 선전포고나 다름없었습니다. 대만은 섬나라입니다. 바닷길이 막히면 석유도, 식량도, 천연가스도 들어올 수 없습니다. 저 상태로 일주일만 지나면 대만 전역의 전기가 끊기고 한 달이면 굶어 죽는 사람이 속출할 겁니다. 총 한 방 쏘지 않고 한 나라를 말려 죽이겠다는 잔인한 계산이었죠. 백악관 연결해. 당장 대응 매뉴얼 가동해야 합니다. 제가 소리쳤지만 돌아온 대답은 절망적이었습니다. 국가안보회의에서 대기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섣부른 군사 개입은 3차 대전으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일단 외교 채널로 항의하랍니다. 젠장. 그럴 줄 알았습니다. 상대는 중국 하나도 벅찬데 일본까지 가세했습니다. 미국으로서도 섣불리 항공모함을 밀어넣었다간 핵전쟁을 각오해야 하는 상황이었죠. 우리는 그저 위성 화면 속에서 대만이 서서히 질식해가는 모습을 무기력하게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대만 총통이 국제사회에 피눈물을 흘리며 도움을 요청하는 생중계 화면이 보조 모니터에서 흘러나오고 있었지만 그 누구도 선뜻 나서지 않았습니다. 그 거대한 강철의 벽을 뚫고 들어갈 미친 나라는 지구상에 없어 보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제동님, 미확인 함정 접근 중. 5시 방향입니다. 레이더 담당관의 목소리가 찢어질 듯 울렸습니다. 저는 미간을 찌푸리며 스크린을 노려봤습니다. 봉쇄선 밖, 텅 비어 있어야 할 공해상에 파란색 점 3개가 찍혀 있었습니다. 누구야? 미 7함대 소속인가? 명령 없이 움직이는 놈이 대체 어떤 놈이야? 아닙니다. 피하 식별 신호 확인. 대한민국 해군입니다. 순간 작전실의 모든 소음이 멈췄습니다. 정적이 흘렀죠. 잘못 들은 줄 알았습니다. 어디라고? 대한민국 해군 제7기동 전단 소속입니다. 선두함은 세종대왕함, 후속함은 충무공 이순신급 2척입니다.
저는 헛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오더군요. 고작 세 척? 항모 전단도 아니고 잠수함대도 아니고 달랑 구축함 세 척을 끌고 저길 들어간다고? 지금 내 눈앞에 있는 적함이 40척이 넘어. 저건 용기가 아니라 객기야. 아니, 자살 특공대나 다름없다고. 저는 책상을 내리치며 소리쳤습니다. 한국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도무지 알 수 없었습니다. 평소에 한국군은 신중하고 합리적이었습니다. 미국과의 협의 없이는 작전 반경을 1마일도 넘지 않는 모범생들이었죠. 그런데 갑자기 저 거대한 호랑이 굴에 맨몸으로 뛰어들겠다니요. 당장 한국 합참 연결해. 김 장군이든 누구든 작전 책임자 바꾸라고 해. 저는 수화기를 집어 던지듯 낚아챘습니다. 연결음이 몇 번 울리기도 전에 낮고 굵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대한민국 합참 작전본부장입니다. 그 목소리는 지나칠 정도로 차분했습니다. 지금 사지로 부하들을 밀어넣고 있는 지휘관의 목소리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평온했죠. 그 태평함에 저는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습니다. 이봐요, 김 장군. 나 샌더스입니다. 지금 제정신입니까? 당신 내배들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알기나 해요? 저기는 훈련장이 아닙니다. 중국과 일본의 최신의 이지스함들이 이빨을 드러내고 기다리는 도살장이라고요. 저는 거의 비명을 지르듯 말했습니다. 샌더스 제독, 오랜만이군요. 목소리가 많이 급해 보입니다. 지금 농담할 기분 아닙니다. 구축함 3척으로 40척을 상대하겠다고요? 수학을 잊어버린 겁니까? 아니면 전쟁을 비디오 게임으로 착각하는 겁니까? 당신 내배들은 사거리 안에 들어가는 순간 10분도 못 버티고 고철 덩어리가 될 겁니다. 당장 배 돌리세요. 이건 미 태평양 사령부의 공식적인, 아니 친구로서의 간곡한 경고입니다. 제 이마에는 굵은 핏대가 솟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수학이 넘어 김 장군의 대답은 저를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독. 하지만 우리 상선 2척이 저 봉쇄선 안에 갇혀 있습니다. 자국민을 보호하는 건 주권 국가에 타협할 수 없는 의무입니다. 그렇다고 다 죽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승산이 없는 싸움이에요. 승산이라. 김 장군이 짧게 웃었습니다. 비웃음이 아니라 묘한 자신감이 배어있는 웃음이었습니다. 제독, 우리가 지난 70년 동안 바보처럼 당하고만 살았다고 생각합니까? 우리는 질 싸움은 시작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닐 때도 있는 법이죠. 그게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입니까? 김 장군. 여보세요? 뚝. 전화가 끊겼습니다. 뚜뚜 하는 건조한 신호음만이 제 귀를 때렸습니다. 저는 멍하니 수화기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라니. 도대체 한국은 저 뻔한 죽음의 바다 앞에서 무엇을 믿고 저리도 당당한 걸까요? 그 시각 현장의 상황은 제 예상보다 훨씬 더 최악으로 치닫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일본 함대의 내부 통신망을 실시간으로 감청하고 있었죠. 스피커를 통해 일본 해상자위대 사령관 다나카 제독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전방의 한국 함선에 알린다. 여기는 대일본제국 해상자위대 관할 구역이다. 너희는 지금 국제연합훈련구역을 침범하고 있다. 즉시 함수를 돌려라. 다시 말한다. 즉시 꺼져라. 말투에서부터 오만함이 뚝뚝 묻어났습니다. 마치 귀찮은 파리떼를 쫓아내는 듯한 말투였죠. 일본 장교들의 키득거리는 웃음소리까지 들렸습니다. 사령관님, 저것들 진짜로 올까요? 겁만 주면 알아서 도망갈 것 같은데요. 놔둬라. 한국 놈들이 원래 껍데기만 요란하지 실속은 없지 않으냐. 사거리 안에 들어오면 본보기로 레이더 조준이나 한번 해줘라. 기겁해서 도망가는 꼴 좀 보자꾸나. 중국 측 반응은 더 노골적이었습니다. 한국? 겁을 상실했군. 딱 3척? 우리 미사일 한 척당 하나씩만 쏴도 가루가 되겠어. 그냥 수장시켜버리고 실수였다고 하면 그만이야. 그들의 대화 속에서 한국은 군대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비웃음거리, 잘해봐야 성가신 장애물 정도였죠. 그 모욕적인 언사들을 들으며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동맹국이 저런 취급을 당하는 게 분하기도 했지만 현실적으로 그들의 말이 틀린 게 없다는 사실이 더 비참했습니다. 전력 차이가 너무나 명백했으니까요. 제독님, 한국 함대가 경고를 무시했습니다. 속도를 올립니다. 30노트. 최대 속력으로 진입합니다. 스크린 속 파란 점 3개가 붉은 점들의 숲을 향해 거침없이 돌진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불 속으로 뛰어드는 불나방처럼 혹은 거대한 바위를 향해 달려드는 3개의 화살처럼. 끝났군. 제가 탄식했습니다. 경보. 일본 이지스함 5척 사격 통제 레이더 가동. 한국 함정에 락온 걸었습니다. 작전실에 요란한 경보음이 울렸습니다.
스크린 위 한국 함정들을 향해 수십 개의 붉은색 조준선이 꽂히는 게 보였습니다. 이제 일본 함장이 발사 버튼만 누르면 한국의 최신의 구축함들은 거대한 불꽃놀이와 함께 태평양 바닥으로 가라앉을 운명이었습니다. 저는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차마 그 참상을 지켜볼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죽은 듯이 침묵을 지키던 한국의 기함 세종대왕함에서 전 채널로 송출하는 통신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 목소리는 다나카의 오만함과는 차원이 다른 서늘하고 묵직한 위압감을 담고 있었습니다. 여기는 대한민국 해군 제7기동 전단장이다. 우리는 공해상에서의 자유로운 항행과 자국민 보호를 위해 진입한다. 만약 우리 진로를 방해하거나 위협을 가한다면 지금 이 순간부터 기관들의 함정은 통제 불능 상태에 빠질 것이다.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통제 불능? 고작 배 세 척으로 저 거대한 연합함대를 통제 불능으로 만들겠다고? 다나카 제독도 저와 같은 생각이었나 봅니다. 스피커 너머로 그의 비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통제 불능? 한국인들은 언제부터 코미디언이 된 거냐? 겨우 세 척으로 우리 40척을? 재미있군. 어디 한번 해봐라. 1분 주겠다. 1분 안에 머리를 돌리지 않으면 그 세 척은 용궁 구경을 하게 될 것이다. 1분. 그 짧은 시간이 제게는 영원처럼 느껴졌습니다. 일본 함대의 거대한 포신들이 한국 배를 향해 천천히 돌아가는 것이 위성 화면으로 생생하게 보였습니다. 초침이 움직일 때마다 제 심장 박동 소리도 빨라졌습니다. 50초, 40초, 30초. 제동님, 저것 좀 보십시오. 레이더 담당관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한국 함정에서 이상한 전파 신호가 포착됩니다. 이건 우리가 아는 주파수가 아닙니다. 기존의 전자전 공격과는 파형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제가 되묻기도 전에 한국 함장의 목소리가 다시 한번 무전기를 타고 흘렀습니다. 이번에는 더 낮고 더 차가운 목소리였습니다. 카운트다운 종료. 시스템 개방. 작전명 팬텀. 시작한다. 그 한마디가 떨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제동님. 화면이. 펜타곤 작전실의 메인 스크린이 미친 듯이 번쩍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지직거리는 노이즈가 화면을 뒤덮더니 위성 데이터 수신 장치에서 스파크가 튀는 듯한 굉음이 들렸습니다. 서버 다운입니까? 해킹입니까? 아닙니다. 위성 신호는 정상입니다. 그런데 데이터가 폭주하고 있습니다. 3초 뒤 노이즈가 거치고 화면이 다시 선명해졌을 때 저는 저도 모르게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뒷걸음질 쳤습니다. 제 입에서는 욕설조차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턱이 빠질 듯 벌어질 뿐이었죠. 이게 도대체 뭐야? 텅 비어 있어야 할 대만 해협의 바다. 분명 한국배 3척과 적함 40척뿐이어야 할 그 바다 위에 인간의 상식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기괴한 광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레이더 화면이 온통 새빨간 경고등으로 가득 차 있었던 겁니다. 100개? 아니, 셀 수 없을 만큼. 엄청난 숫자의 미식별 물체들이 일본과 중국 함대를 빽빽하게 포위하고 있었습니다. 불과 1초 만의 말입니다. 마치 바다 밑바닥에서 지옥의 군단이 솟아오른 것처럼 레이더 화면은 빈틈없이 붉은색으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일본 측 통신망에서는 더 이상 비웃음 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공포에 질린 비명만이 터져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사령관님, 적함 발견. 적함 다수 발견. 수가 너무 많습니다. 레이더가 꽉 찼습니다. 대체 어디서 나타난 겁니까? 침착해. 기계 오류다. 재부팅해. 육안으로 확인해. 밖을 보란 말이다. 다나카 제독이 악을 쓰며 소리쳤지만 부하의 절규가 이어졌습니다.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창밖은 텅 비어 있는데 레이더에는 대한 미사일이 쏟아지고 있다고 뜹니다. 충돌 5초 전. 회피 기동. 으악. 혼란. 그건 단순한 혼란이 아니었습니다. 완벽하고 압도적인 공포였습니다. 한국이 쏘아 올린 보이지 않는 그물이 그 거대한 연합함대를 집어삼키기 시작한 겁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스크린을 가리키며 중얼거렸습니다. 김 장군, 당신 대체 무슨 짓을 저지른 거야?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라는 그의 말이 비수가 되어 제 심장에 꽂히고 있었습니다. 이제 전쟁의 양상은 우리가 알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지옥. 그래요. 그건 인간이 0과 1로 쌓아 올린 가장 차갑고도 뜨거운 디지털 지옥이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오만함에 취해 한국군을 조롱하던 일본과 중국 함대의 통신망은 이제 비명과 욕설,
그리고 짐승이 죽기 직전에 내지르는 단말마와 같은 공포의 절규들로 가득 차버렸습니다. 펜타곤 작전실의 고성능 스피커가 찢어질 듯 울려대는 그 소리들은 산전수전 다 겪은 늙은 군인인 저조차도 등골이 오싹해질 만큼 처절하고 끔찍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책상 모서리를 꽉 움켜쥐었습니다. 눈앞의 대형 스크린에서 벌어지는 상황은 제 군사 지식으로는 도저히 해석이 불가능한 기현상의 연속이었습니다. 레이더가 녹아내릴 것 같습니다. 타겟수가 계속 늘어납니다. 1000개, 1500개, 2000개. 멈추지 않습니다. 정보 장교가 거의 울먹이는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스크린 속 대만 해협은 더 이상 바다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붉은색 점들로 이루어진 거대한 늪이었습니다. 한국의 세종대왕함이 팬텀이라는 작전명을 입 밖으로 꺼낸 지 불과 10초 만에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레이더상에 갑자기 나타난 수천 개의 붉은 점들. 그것들은 단순히 기계적인 오류로 생기는 노이즈나 허상이 아니었습니다. 그것들은 마치 살아있는 생물처럼, 아니 굶주린 상어떼처럼 움직였습니다. 물리학적으로 불가능한 기동이었습니다. 마하 5의 속도로 수면 위를 질주하다가 관성을 무시한 채 직각으로 꺾어지는가 하면 갑자기 함정 바로 위 수직으로 1km를 솟구쳤다가 다시 수직으로 내리꽂히기도 했습니다. 하늘과 바다의 경계가 무너졌고 물리 법칙이 조롱당하고 있었습니다. 일본 최신형 이지스함 아타고의 함교 내부 음성이 실시간으로 전송되어 왔습니다. 그들의 목소리에는 공황 상태를 넘어선 광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전방 12시 방향. 미사일 고속정 떼거리가 몰려온다. 거리 5km, 4km. 너무 빠르다. 요격해. 뭐하고 있어? 요격하란 말이야. 다나카 제독의 목소리가 쇳소리처럼 갈라져 터져나왔습니다. 레이더에 잡히는 게 너무 많습니다. 사격 통제 장치가 목표를 설정하지 못합니다. 시스템 과부하. 타겟이 100개가 넘어서 우선순위를 정할 수가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건 다 쏴. 4배에 닿기 전에 전부 가루로 만들어버려. 일본의 최신형 위상 배열 레이더가 그들이 자랑하던 세계 최고 수준의 방공 시스템이 한국의 유령들에게 철저히 농락당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이 쏘아 올린 디지털 헛개비들은 일본 함정들의 센서 가장 깊은 곳을 해킹하여 파고들었고 존재하지 않는 적을 마치 눈앞에 닥친 현실의 위협처럼 인식하게 만들었습니다. 극한의 공포에 질린 일본 포술장이 결국 이성을 잃고 반사적으로 발사 버튼을 눌렀습니다. 투두두두두두둑, 쾅, 쾅. 위성 화면을 통해 일본 구축함의 근접 방어 무기인 펠렁스가 붉은 불꽃을 뿜어내는 것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분당 4,500발의 텅스텐 탄환이 허공을 가르며 쏟아져 나갔습니다. 밤바다를 수놓은 예광탄의 궤적은 화려하다 못해 섬뜩했습니다. 하지만 그 포탄들이 뚫고 지나간 자리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유령은 죽지 않습니다. 애초에 살아있지 않았으니까요. 일본군이 필사적으로 쏘아댄 수천 발의 기관포탄은 유령의 몸을 그대로 통과해 바다 건너편에 정박해 있던 중국 구축함을 향해 날아갔습니다. 퍽퍽퍽, 쾅, 으악, 피격, 피격, 갑판에 불이 났다. 중국 측 통신망에서 비명이 터져나왔습니다. 일본이 쏜 눈먼 탄환들이 중국 구축함의 선체 옆면을 긁고 지나가며 폭발을 일으킨 것입니다. 뭐야? 일본 놈들이 미쳤나? 왜 우리한테 총질이야? 중국 함대 사령관의 격노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건 배신이다. 일본 놈들이 혼란을 틈타 우리를 공격한다. 저놈들 처음부터 이럴 작정이었어. 아닙니다. 오해입니다. 우리는 미사일 고속정을 쏘려고. 닥쳐라. 내 눈에는 너희가 우리를 조준 사격하는 걸로 보인다. 전 함대 반격하라. 일본 함정을 격침시켜. 이게 바로 한국이 노린 진짜 함정이었습니다. 피아식별 교란. 한국의 팬텀 시스템은 단순히 가짜 표적만 만들어낸 것이 아니었습니다. 일본 배의 레이더에는 중국 배를 적국 미사일이나 적국 함정으로 보이게 만들고 반대로 중국 배의 레이더에는 일본 배를 공격해오는 적으로 인식하게 조작해버린 것입니다. 아군과 적군의 경계가 무너졌습니다. 서로를 철석같이 믿고 등을 맡겼던 동맹이 순식간에 서로의 목덜미를 물어뜯으려는 늑대들로 돌변했습니다. 제동님. 중국 구축함 란저우함이 대한 미사일 발사관을 개방했습니다. 일본 기함을 조준하고 있습니다. 부관의 외침에 저는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목구멍이 타들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안 돼. 멈춰. 저것 쏘면 진짜 전쟁이야. 한국 놈들 판을 너무 키웠어. 이건 장난이 아니라고. 저는 모니터를 향해 손을 뻗으며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제 목소리가 저 먼 바다에 닿을 리 없었습니다.
중국 함정의 미사일 발사구가 하늘을 향해 열리는 모습이 클로즈업되었습니다. 저 미사일이 발사되는 순간 동아시아는 불바다가 될 게 뻔했습니다. 하지만 제 예상은 또다시 보기 좋게 빗나갔습니다. 중국 함정이 미사일 발사 버튼을 누르려던 바로 그 찰나 그들의 사격 통제 컴퓨터가 기괴한 소리를 내며 먹통이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발사 불가. 발사 불가. 시스템 오류. 뭐야? 왜 안 나가? 수동으로 전환해. 쏴버리란 말이야. 안 됩니다. 모든 계기판이 멈췄습니다. 키보드도 터치스크린도 먹통입니다. 무슨 소리야? 전원을 껐다 켜. 화면을 보십시오. 이상한 글자가 뜹니다. 중국군 장교의 당황한 목소리에 우리는 급히 첩보 위성을 통해 그들의 함교 내부 모니터 화면을 해킹해 띄워봤습니다. 중국 함정의 메인 스크린을 가득 채운 건 시스템 오류를 알리는 붉은색 경고창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짙은 푸른색 바탕에 떠있는 단 한 줄의 하얀색 한글 문장이었습니다. 집에 갈 시간이다. 그 문장을 보는 순간 제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등줄기를 타고 차가운 얼음물이 흘러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전파 방해만 하고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적들의 무기체계 가장 깊은 곳, 심장 부인 운영체제까지 침투해 있었던 겁니다. 언제든 마음만 먹으면 미사일을 쏘게 만들 수도, 아예 발사관을 잠가버릴 수도, 심지어 배 안에 산소 공급 장치를 꺼버릴 수도 있는 신의 영역에 그들은 서 있었습니다. 그건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일방적인 훈육이었습니다. 그 혼란의 도가니 속에서 오직 세 척의 배만이 평온했습니다. 대한민국 해군 제7기동전단, 세종대왕함과 충무공 이순신급 구축함 2척. 그들은 마치 태풍의 눈처럼 고요했습니다. 사방에서 기관포가 불을 뿜고 배들이 엉켜 돌아가고 욕설과 비명이 난무하는 그 생지옥 한가운데를 한국 구축함들은 일렬종대로 유유히 가로질러 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항로 앞에서는 마치 모세의 기적처럼 일본과 중국 배들이 겁에 질려 길을 비켜주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한국 배 근처에 다가가면 자신들의 시스템이 완전히 마비된다는 걸 깨닫고 필사적으로 도망치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공포와 굴욕감을 이기지 못한 일본 함정 한 척이 이성을 잃고 미친 짓을 감행했습니다. 이 악마 같은 놈들. 일본 5,000톤급 구축함의 함장이 악에 바친 목소리로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박아버려. 저놈들이 원흉이다. 미사일이 안 나가면 배로 들이받아서라도 침몰시켜. 충돌 코스 잡아. 전속력으로 돌진해. 미친. 자폭 공격을 하겠다는 거야? 펜타곤의 분석관들이 경악하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천황폐하 만세. 구시대의 유물 같은 구호를 외치며 일본 함정이 한국의 세종대왕함을 향해 거칠게 함수를 틀었습니다. 엔진 출력을 최대로 높인 일본 배가 하얀 거품을 일으키며 무서운 속도로 돌진했습니다. 무기가 안 통하니 몸통 박치기라도 하겠다는 최후의 발악이었습니다. 충돌 10초 전. 거리 300m, 200m. 제동님, 한국 배가 피하지 않습니다. 회피 기동을 안 합니다. 그대로 들이받칠 겁니다. 제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아무리 최첨단 이지스함이라도 5,000톤짜리 쇳덩어리가 시속 50km로 와서 들이받으면 두 동강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피해. 제발 키를 돌리라고. 제가 모니터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위성 화면 속 세종대왕함의 함교 유리창 너머로 비치는 한국 지휘관들의 모습은 기괴할 정도로 침착했습니다. 그들은 다가오는 일본 배를 그저 쳐다보고만 있었습니다. 커피잔 하나 흔들리지 않는 부동심. 그건 자신감이 아니라 확신이었습니다. 충돌 5초 전. 돌진하던 일본 함정의 조타실에서 비명이 터져나왔습니다. 타가 안 먹힙니다. 조타륜이 잠겼습니다. 뭐라고? 으악. 조타륜이 제멋대로 돌아갑니다. 귀신이다. 귀신이 핸들을 잡고 있어. 일본 조타수의 절규와 함께 직진하던 일본 함정이 갑자기 급격하게 우연으로 꺾였습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거인의 손이 배의 머리를 강제로 비틀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안 돼. 멈춰. 엔진 정지. 후진. 하지만 늦었습니다. 방향을 잃고 통제 불능 상태로 회전한 일본 함정은 그대로 옆에서 상황을 지켜보던 중국의 대형 보급선 옆구리를 향해 돌진했습니다. 쿠웅. 끼기기기. 둔탁한 충돌음은 들리지 않았지만 위성 화면 속에서 두 배가 엉키며 거대한 철판이 종잇장처럼 찢겨나가는 모습이 생생하게 잡혔습니다. 붉은 불꽃이 튀고 파편이 바다로 쏟아졌습니다. 중국 보급선의 연료 탱크가 터졌는지 검은 연기가 치솟았습니다. 으악!
일본 놈들이 우리 보급선을 격침시켰다. 아니야. 우리 탓이 아니라고. 배가 말을 안 듣는단 말이다. 거짓말 마라. 너희가 핸들을 꺾는 걸 내가 똑똑히 봤다. 서로 욕설을 퍼붓는 중일 연합함대의 꼴은 처참했습니다. 40척의 위풍당당했던 함대는 온데간데 없고 고장난 장난감처럼 바다 위를 표류하거나 서로 들이받고 있었습니다. 그 거대한 강철의 짐승들이 보이지 않는 전자 그물에 걸려 허우적거리는 꼴이라니. 그 누구도 한국 배를 건드리지 못했습니다. 아니, 근처에 갈 엄두조차 내지 못했습니다. 한국 배 주변 반경 5km에는 마치 보이지 않는 신의 결계가 쳐져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 영역 안에 들어가는 모든 기계는 뇌사 상태에 빠졌으니까요. 저는 의자에 깊숙이 등을 기대며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등줄기에 식은땀이 흘러내려 제복 셔츠가 축축하게 젖어 있었습니다. 손끝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소프트킬. 제가 멍하니 중얼거렸습니다. 네. 뭐라고 하셨습니까? 부관이 겁에 질린 표정으로 되물었습니다. 우리는. 미국은 지금까지 멍청했어. 미사일이 몇 발인지, 함포 구경이 몇 밀리미터인지, 항모가 몇 척인지. 그런 하드웨어 싸움만 생각했지. 쪽수와 화력만 믿고 자만했어. 저는 화면 속 유유히 항해하는 태극기를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달랐어. 놈들은 전쟁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꾼 거야. 총알 한 발 안 쓰고 피 한 방울 안 흘리고 적의 뇌를 해킹해서 스스로 무너지게 만드는 것. 이게 진짜 21세기의 전쟁이야. 우리가 수천억 달러를 들여 배를 만들 때 그들은 그 배를 깡통으로 만드는 코드를 짰던 거라고. 그때 한국 측에서 두 번째 통신을 보내왔습니다. 아까의 기계적인 경고음과는 달랐습니다. 이번에는 아주 정중하고 부드럽고 예의 바른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그래서 더더욱 그 목소리는 악마의 속삭임처럼 들렸습니다. 대한민국 해군 제7기동전 단장이다. 현재 귀관들의 함정은 원인 불명의 심각한 시스템 오류를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서로 충돌까지 하는 걸 보니 상황이 매우 위급해 보인다. 그 말은 명백한 조롱이었습니다. 하지만 반박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우리는 인도적 차원에서 귀관들의 안전한 퇴각을 돕고 싶다. 물론 원한다면 계속 거기에 있어도 좋다. 다만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꿀꺽 하고 침 넘어가는 소리가 펜타곤 작전실에서도 들리는 듯 했습니다. 정확히 10분 뒤에는 함정의 엔진 제어권뿐만 아니라 선내의 화장실 물 내리는 버튼 하나까지 전부 우리 통제하에 들어올 것이다. 그때가 되면 귀관들은 바다 위에 떠 있는 거대한 강철관 속에 갇히게 될 것이다. 선택하라. 지금 당장 떠날 것인가? 아니면 영원히 바다의 미아가 될 것인가? 그건 제한이 아니었습니다. 승자가 패자에게 베푸는 마지막 자비이자 거역할 수 없는 최후 통첩이었습니다. 1분, 2분. 시간이 흘렀습니다. 일본과 중국 함대는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자존심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공포 때문이었을까요? 잠시 후 일본 함대 사령관 다나카의 목소리가 무전기를 통해 힘없이 흘러나왔습니다. 처음에 들렸던 그 오만하고 기세등등하던 도끼는 완전히 빠져 있었고 패배를 인정한 노인의 쉰 목소리만이 남았습니다. 알겠다. 우리 해상자위대는 현 시간부로 본 훈련을 종료하고 퇴각한다. 치욕. 그 목소리에는 씻을 수 없는 치욕이 묻어 있었습니다. 중국 북해함대도 동의한다. 길을 열어라. 그 거만한 제국주의의 후예들이 대국이라 자칭하며 주변국들을 힘으로 찍어 누르려던 자들이 고작 세 척의 한국 구축함 앞에서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현명한 선택이다. 시스템 잠금을 해제한다. 잘 가라. 한국 함장의 짧은 대답과 함께 위성 화면 속에서 붉은 점들이 하나둘씩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아침 햇살에 안개가 걷히듯 한국이 팬텀을 거두어들인 것입니다. 그러자 그토록 복잡했던 레이더 화면이 거짓말처럼 깨끗해졌습니다. 유령은 사라졌습니다. 남은 건 너덜너덜해진 40척의 패잔병들 뿐이었습니다. 충돌로 검은 연기를 내뿜으며 비틀거리는 일본 함정과 옆구리가 찌그러진 채 기울어진 중국 보급선의 모습이 처량하기 그지 없었습니다. 그들은 도망치듯 뱃머리를 돌려 각자의 항구로 달아났습니다. 뒤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아니, 돌아볼 용기가 없었을 겁니다. 그 사이로 한국의 세종대왕함과 충무공이 순신함 두 척은 승자의 여유를 부리며 대만 가오슝 항구를 향해 속도를 높였습니다. 하얀 파도를 가르며 나아가는 그들의 뒷모습은 마치 거인을 쓰러뜨린 다윗처럼 당당하고 거대해 보였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식어버린 커피잔을 다시 집어들었습니다. 하지만 마실 수가 없었습니다.
손이 너무 심하게 떨려서 커피가 바닥으로 뚝뚝 떨어지고 있었거든요. 장관님 연결됐습니다. 부관이 조심스럽게 수화기를 건넸습니다. 미 국방장관이었습니다. 샌더스 제독 상황 보고하게. 한국 배들은 어떻게 됐나? 전멸했나? 장관의 목소리는 이미 최악의 상황을 가정한 듯 무거웠습니다. 저는 스크린 속 멀어지는 한국 함정의 태극기를 바라보며 마른 입술을 떼었습니다. 장관님. 아니요. 그들은 털끝 하나 다치지 않았습니다. 뭐? 그게 무슨 소리야? 40대 3이었잖아. 장관님, 제 보고서 양식을 좀 바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통령님께도 전해주십시오. 우리가 알던 순한 양 같던 한국은 이제 죽었다고. 저는 침을 꿀꺽 삼키고 제 목구멍을 긁으며 나오는 진심을 토해냈습니다. 방금 태평양 한가운데서 새로운 괴물이 태어났습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저들에게 지시를 내리는 형님 입장이 아니라 저들에게 기술을 배우고 제발 우리를 지켜달라고 부탁해야 하는 입장이 된 겁니다. 수화기 너머에서는 아무 말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긴 침묵만이 흘렀습니다. 작전실의 그 누구도 제 말에 토를 달지 못했습니다. 우리 모두는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밤 2025년의 어느 새벽, 동아시아의 주인이, 아니 전 세계 바다의 주인이 바뀌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폭풍이 지나간 바다는 거짓말처럼 고요했습니다. 하지만 그 고요함은 평화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거대한 장례식장에 흐르는 침묵과도 같았습니다. 일본과 중국의 함대가 쥐새끼처럼 도망치고 난 뒤 하와이 사령부 작전실의 대형 스크린에는 다시 푸른색 바다만이 남았습니다. 붉은 점도 파란 점도 모두 사라진 텅 빈 화면. 하지만 그 빈 화면을 바라보는 우리들의 눈동자는 여전히 지진이라도 난 듯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상황 종료. 한국 함대 가오슝 항구 입항 완료. 통신병의 보고가 들려왔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환호성도 안도의 한숨도 없었습니다. 그저 멍하니 입을 벌린 채 서로의 얼굴만 쳐다볼 뿐이었죠. 우리가 방금 무엇을 목격한 건지 외가 정보를 처리하는데 과부하가 걸린 상태였습니다. 그때 책상 위에 빨간색 보안 전화기가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올 것이 왔구나 싶었습니다. 백악관입니다. 수화기를 드는 제 손은 땀으로 축축했습니다. 샌더스 제독, 지금 당장 화상회의실로 들어오세요. 대통령님과 합참의장이 기다립니다. 그리고 국가안보국, 중앙정보국 국장들도 배석했습니다. 목소리의 주인은 국가안보보좌관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바싹 말라 있었고 신경질적이었습니다. 당연하겠죠. 세계 최강이라 자부하던 미국의 정보망이 동맹국인 한국 하나에게 철저하게 농락당했으니까요. 알겠습니다. 5분 내로 접속하겠습니다. 저는 넥타이를 거칠게 풀어헤치고 세수라도 하고 싶었지만 그럴 시간조차 없었습니다. 저는 비틀거리는 다리를 억지로 움직여 작전실 안쪽의 기밀 회의실로 들어갔습니다. 방음 벽으로 둘러싸인 그 좁은 방의 공기는 납덩이처럼 무거웠습니다. 카메라 앞에 앉자 모니터 화면이 분할되며 워싱턴의 거물들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합참의장의 얼굴은 붉게 상기되어 있었고 대통령은 깍지 낀 손으로 입을 가린 채 심각한 표정으로 서류를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제독. 대통령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보고서는 읽어봤네. 하지만 글자로 봐서는 도무지 믿기지가 않아서 말이야. 자네가 직접 설명해보게. 유령이라니? 지금 21세기에 그것도 미군 작전 회의에서 귀신 타령을 하겠다는 건가? 대통령님, 그건 비유가 아닙니다. 저는 목이 메어 헛기침을 한 번 하고는 말을 이었습니다. 말 그대로였습니다. 존재하지 않는 함대가 레이더를 뒤덮었고 적함들은 허공에 대고 포를 쏘다가 서로를 들이받았습니다. 우리는 그 기술을 팬텀, 즉 유령이라고 잠정 명명했습니다. 기술적인 원리가 뭔가? 합참의장이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그걸 설명해 주실 분들이 여기 계십니다. 저는 화면 속 국가안보국 국장을 바라봤습니다. 미국, 아니 전 세계 최고의 해커들과 암호학자들을 거느린 정보기관의 수장. 하지만 지금 그의 표정은 마치 난생 처음 보는 외계어를 접한 대학원생처럼 당혹스러워 보였습니다. 국장, 자네가 분석한 데이터를 말해봐. 대통령의 최근에 국장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대통령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는 지금 백지 상태입니다. 백지? 그게 무슨 소리야? 우리가 일본과 중국 통신망을 다 감청하고 있었잖아. 로그 파일이 있을 거 아닌가? 있습니다. 확보했습니다. 일본 이지스함 아타고의 메인 컴퓨터 로그 기록을 전부 뜯어봤습니다. 그런데 국장이 화면에 복잡한 코드 뭉치를 띄웠습니다.
보시다시피 한국군이 시스템에 개입한 시점부터의 데이터가 전부 노이즈입니다. 노이즈? 네. 0과 1로 이루어진 디지털 신호가 아니라 마치 화이트 노이즈처럼 무의미한 잡음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건 그 잡음이 일본배의 컴퓨터를 완벽하게 장악했다는 겁니다. 이건 기존의 해킹 방식이 아닙니다. 악성 코드를 심어서 시스템을 마비시키는 수준이 아닙니다. 국장은 잠시 말을 멈추고 믿기 힘들다는 듯 고개를 저었습니다. 한국은 아예 물리계층을 조작했습니다. 물리계층이라니? 쉽게 설명해. 합참의장이 소리쳤습니다. 쉽게 말해 한국은 일본배의 레이더가 받아들이는 전파 신호 그 자체를 파도처럼 덮어 씌운 겁니다. 컴퓨터 언어로 해킹한 게 아니라 자연현상인 전파를 찰흙처럼 주물러서 가짜 신호를 진짜처럼 둔갑시킨 겁니다. 이건 소프트웨어 기술이 아닙니다. 전파를 다루는 하드웨어 기술력이 우리보다 최소 10년은 앞서 있다는 뜻입니다. 회의실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10년. 군사기술에서 10년의 격차라는 건 활을 든 원시인과 기관총을 든 군인의 차이와도 같습니다. 중국 쪽은 어떤가? 대통령이 물었습니다. 중앙정보국 국장이 대답했습니다. 더 심각합니다. 중국 구축함들은 아예 운영체제가 삭제되었습니다. 한국이 남긴 집에 갈 시간이다라는 문구를 제외하고는 하드디스크가 깨끗하게 포맷되었습니다. 복구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중국 해군은 지금 저 배들을 고치는 게 아니라 아예 뇌를 드러내고 새 것으로 갈아 끼워야 하는 상황입니다. 수리비만 수조 원이 들 겁니다. 대통령이 의자 깊숙이 몸을 파묻으며 중얼거렸습니다. 한국. 이 친구들이 언제 이런 괴물을 만들었지? 우리가 기술 통제하고 있었잖아. 핵심 반도체나 레이더 기술은 우리가 넘겨주지 않으면 못 만드는 거 아니었나? 그게 저희도 미치겠는 부분입니다. 국가안보국 국장이 억울하다는 듯 말했습니다. 우리가 파악한 바로는 한국은 자체 개발한 비메모리 반도체와 독자적인 양자 암호 통신을 사용했습니다. 미국산 부품은 나사 하나도 안 썼다는 겁니다. 우리가 알던 조립공장 수준의 한국이 아닙니다. 그들은 이미 창조자의 영역에 들어갔습니다. 그때 제 머릿속을 스치고 지나가는 섬뜩한 생각이 있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대통령님, 기술적인 우위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뭔가? 이번 작전에서 한국이 보여준 태도입니다. 그들은 이 기술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보란 듯이 과시했습니다. 전 세계가 지켜보는 앞에서 그것도 일본과 중국이라는 강대국을 상대로 공개 시연회를 연 겁니다. 그게 무슨 의미지? 경고입니다. 중국과 일본에게 보내는 경고이자 우리 미국에게 보내는 무언의 메시지입니다. 저는 침을 꿀꺽 삼켰습니다. 너희가 만든 동아시아 질서는 끝났다. 이제부터 룰은 우리가 정한다. 바로 이 말을 하고 싶었던 겁니다. 회의실의 분위기가 더욱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동맹국이 강해지는 건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그 동맹국이 우리의 통제를 벗어나 우리조차 이해할 수 없는 힘을 갖게 된다면 그건 더 이상 든든한 파트너가 아니라 잠재적인 공포의 대상이 됩니다. 샌더스 제독. 대통령이 저를 뚫어지게 쳐다봤습니다. 자네 생각은 어떤가? 만약에 말이야. 한국이 저 기술을 우리 미 해군에게 사용한다면 우리 7함대 항모전단이 저 공격을 막아낼 수 있겠나? 가장 두려웠던 질문이 나왔습니다. 저는 거짓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군인의 명예를 걸고 사실대로 말해야 했습니다. 대통령님. 저는 떨리는 목소리를 감추려 애썼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장담할 수 없습니다. 현재 우리의 이지스 시스템은 일본과 거의 동일한 기반을 사용합니다. 만약 한국이 마음만 먹는다면 우리의 니미츠급 항공모함도 대만 해협의 저고철들처럼 바다 위의 표적이 될 수 있습니다. 대통령의 얼굴에서 핏기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세계 최강미 해군이 동맹국 한국의 기술 앞에 무방비 상태일 수 있다는 사실. 그것은 백악관의 주인에게는 악몽과도 같은 이야기였을 겁니다. 그때 화상회의실의 보조 모니터에 긴급 알림이 떴습니다. 주한미군 사령관의 호출이었습니다. 연결해. 대통령의 지시에 화면이 바뀌고 서울 용산벙커에 있는 주한미군 사령관의 얼굴이 나타났습니다. 그의 표정은 묘하게 상기되어 있었습니다. 대통령님, 방금 한국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핫라인 연락을 받았습니다. 뭐라고 하던가? 사과라도 하던가? 아니면 해명이라도? 아닙니다. 그들은 선물을 보냈다고 합니다. 선물? 네. 방금 워싱턴 주미 한국 대사관을 통해 펜타곤으로 외교 행랑 하나가 전달되었다고 합니다.
대만 해협 사태에 관한 기술 분석 보고서라는 제목입니다. 모두의 시선이 합참의장에게 쏠렸습니다. 합참의장은 급히 부관을 시켜 행랑을 가져오게 했습니다. 잠시 후 검은색 가죽 가방이 회의 테이블 위에 놓였습니다. 안에는 두툼한 서류 뭉치와 USB 메모리 하나가 들어있었습니다. 서류의 첫 장을 넘긴 합참의장의 손이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뭔가? 읽어보게. 매뉴얼입니다, 대통령님. 매뉴얼? 네. 해당 전자전 공격을 방어하기 위한 시스템 패치 코드와 피하 식별 장치 업그레이드 설계도입니다. 한국이 자기네 기술을 막을 수 있는 방패를 우리에게 공짜로 준 겁니다. 회의실 안의 공기가 묘하게 바뀌었습니다. 공포와 경악에서 기이한 굴욕감과 안도감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으로 변해갔습니다. 한국은 병 주고 약 주는 척을 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당신들을 공격할 생각이 없다. 우리는 여전히 친구다. 하지만 잊지 마라. 이 방패를 뚫을 창도 우리 손에 있다는 것을. 완벽한 우위의 확인. 진정한 강자만이 부릴 수 있는 여유였습니다. 대통령이 헛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기가 막히는군. 우리더러 이걸 쓰라는 건가? 한국산 백신을 우리 항모에 깔라는 거야?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대통령님. 국가안보국 국장이 씁쓸하게 말했습니다. 지금 당장 우리 기술로는 저 팬텀을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한국이 준 코드를 쓰지 않으면 우리 함대는 언제든 눈먼 장님이 될 수 있습니다. 결국 미국은 인정해야 했습니다. 기술의 주도권이 넘어갔다는 것을. 그날 밤 펜타곤의 지하 벙커에서는 밤새도록 한국이 보낸 코드를 분석하고 적용하는 작업이 벌어졌습니다. 미 해군의 자존심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불평할 수 없었습니다. 생존이 걸린 문제였으니까요. 저는 회의가 끝난 뒤에도 오랫동안 자리를 뜨지 못하고 텅 빈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문득 2년 전 한미연합훈련 때 만났던 한국 해군 중령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술자리에서 농담처럼 던졌던 그 말이 이제야 비수처럼 제 가슴을 찔러왔습니다. 샌더스 대령님, 거북선이라고 아십니까? 당시 대령이었던 저에게 그가 물었었죠. 알지. 16세기에 철갑을 두른 배 아닌가? 대단한 역사지. 네, 맞습니다. 그런데 거북선의 진짜 무서움은 철갑이 아닙니다. 그럼 뭔가? 공포입니다. 적에게 도저히 이길 수 없다는 절망감을 심어주는 그 압도적인 공포. 그게 거북선의 진짜 무기였습니다. 저희는 그런 배를 다시 만들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적의 뼈에 사무치는 공포를 주는 배를요. 그때는 그저 취중진담인 줄 알았습니다. 국뽕에 취한 장교의 허풍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그들은 진짜였습니다. 70년이라는 세월 동안 그들은 칼을 갈고 닦으며 기다려왔던 겁니다. 다음 날 아침 전 세계 뉴스는 대만 해협 사태로 도배되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철저히 가려져 있었습니다. 중국과 일본 기상 악화와 통신 장비 결함으로 훈련 조기 종료. 한국 구축함 인도적 차원의 대만 해상 순찰 마처. 표면적으로는 평범한 뉴스였습니다. 일반 대중들은 아무도 모를 겁니다. 그날 밤 바다 위에서 40척의 군함이 유령에게 홀려 서로를 쏘아댔다는 사실을. 그리고 그 유령을 부리는 마법사가 바로 대한민국이라는 사실을. 하지만 진짜 세상, 즉 정보기관과 군 수뇌부들의 세계에서는 이미 천지개벽이 일어났습니다. 도쿄의 방위성에서는 다나카 제독이 보직 해임되었습니다. 중국 북해함대 사령관은 베이징으로 소환되어 조사를 받고 있다는 첩보가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패배의 책임을 지고 물러났지만 진짜 공포는 이제부터 시작일 겁니다. 그들은 이제 바다에 나갈 때마다 수평선을 의심하게 될 테니까요. 저 너머에 또다시 한국의 유령이 기다리고 있을지 모른다는 공포. 그것이 바로 한국이 심어놓은 진정한 무기였습니다. 며칠 뒤 저는 사적인 채널을 통해 한국의 김 장군에게 이메일을 하나 보냈습니다. 군사보안 규정을 위반하는 일이었지만 꼭 묻고 싶은 게 있었습니다. 수신 대한민국 합참작전본부장 김 장군. 발신 마이클 샌더스. 내용 당신들이 이겼소. 인정하리다. 하지만 하나만 묻고 싶소. 왜 일본과 중국 배들을 침몰시키지 않았소? 그 정도 혼란이었다면 충분히 그들을 수장시킬 수 있었을 텐데. 왜 살려보낸 거요? 답장은 10분 만에 왔습니다. 역시나 그답게 간결하고 명료했습니다. 수신 마이클 샌더스. 발신 대한민국 합참작전본부장. 내용 제독 손자병법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싸우지 않고 굴복시키는 것이 최상의 승리다. 우리는 적을 죽이는 것보다
적이 우리를 두려워하며 살아가게 만드는 것이 더 잔인하고 확실한 복수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침몰한 배는 건져낼 수 있지만 무너진 자존심은 영원히 건져낼 수 없는 법이니까요. 저는 그 메일을 읽고 멍하니 천장을 올려다봤습니다. 무너진 자존심은 건져낼 수 없다. 그렇습니다. 일본과 중국은 배를 잃은 게 아니라 영혼을 잃은 겁니다. 한국은 그들에게 패배감이라는 지울 수 없는 문신을 새겨주었습니다. 이제 동아시아의 바다는 더 이상 예전과 같지 않을 겁니다. 파도 소리조차 다르게 들리겠죠. 누군가에게는 평화로운 자장가겠지만 누군가에게는 보이지 않는 유령의 속삭임처럼 들릴 테니까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워싱턴의 하늘은 맑았지만 제 눈에는 저 멀리 동쪽 하늘에 거대한 먹구름이, 아니 거대한 용이 승천하는 듯한 기운이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는 이제 인정해야 합니다. 작은 반도 국가, 조용한 아침의 나라라고 불리던 그들이 이제는 천둥과 번개를 손에 쥐고 세계를 호령할 준비를 마쳤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들의 친구로 남을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해야 할 겁니다. 전쟁은 언제나 요란한 포성으로 시작되지만 그 끝은 항상 기묘한 침묵과 비열한 거짓말들의 향연 속에서 마무리되곤 합니다. 대만 해협에서의 그 기괴하고도 충격적이었던 밤이 지나고 정확히 72시간 뒤 저는 다시 보이지 않는 전장으로 불려나갔습니다. 하지만 이번 전장은 거친 파도가 몰아치는 바다가 아니었습니다. 섭씨 18도로 맞춰진 에어컨 바람이 윙윙거리는 소리만이 감도는 곳, 괌 앤더슨 공군기지의 지하 3층, 도청과 전파가 완벽하게 차단된 특수보안 회의실이었습니다. 창문 하나 없는 그 밀폐된 공간의 공기는 마치 납덩이처럼 무겁고 차가웠습니다. 그곳에는 총 대신 만년필을, 방탄조끼 대신 수천 달러짜리 맞춤 정장을 입은 하이에나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들은 며칠 전 바다 위에서 꼬리를 말고 도망쳤던 패잔병들이 아니었습니다. 패배의 기억을 뻔뻔한 거짓말로 덮으려는 능구렁이 같은 외교관들이었죠. 이건 명백한 사기입니다. 미국이 우리에게 판매한 이지스 시스템에 치명적인 결함이 있었던 겁니다. 일본 외무성 차관의 날카로운 고함이 회의실의 방음벽을 때렸습니다. 그의 얼굴은 붉게 상기되어 있었고 목에는 굵은 핏대가 서 있었습니다. 그는 책상을 내리치며 길길이 날뛰고 있었습니다. 우리 해상자위대의 최신의 함정들이 원인 불명의 시스템 오류로 서로 충돌했습니다. 수리비만 수천억 엔이 넘습니다. 게다가 중국과의 불필요한 외교적 마찰까지 빚어졌습니다. 레이더가 아군과 적군을 구별하지 못한다니 이게 말이나 됩니까? 이건 전적으로 미국산 불량 레이더 탓입니다. 미국은 이에 대한 전액 배상과 공식적인 사과를 해야 할 겁니다. 기가 막힐 노릇이었습니다. 자신들이 먼저 대만을 불법적으로 봉쇄했고 한국 해군에게 무력을 행사하려다 농락당에 자멸해놓고서는 이제 와서 그 모든 책임을 장비 탓으로 돌리며 미국에게 덮어씌우려는 수작이었습니다. 전형적인 일본식 화법이었습니다. 강자 앞에서는 비굴하게 웃지만 틈이 보이면 가차없이 물어뜯는 그 비열한 생존 본능 말입니다. 맞은편에 앉은 중국 외교부 부부장의 태도는 더 가관이었습니다. 평소라면 서로 으르렁거렸을 두 나라가 자신들의 치부를 감추기 위해 미국을 공공의 적으로 삼아 입을 맞추고 있었습니다. 일본 측 주장에 일리가 있습니다. 중국 부부장이 거만한 태도로 찻잔을 내려놓으며 거들었습니다. 우리 인민의 반군 함정들의 운영체제가 원인 불명의 바이러스로 파괴되었습니다. 미국이 배후에서 사이버 공격을 감행한 것 아닙니까? 설령 미국이 하지 않았다 해도 미국의 기술적 지원을 받는 한국이 독자적으로 이런 일을 벌일 수는 없습니다. 결국 미국의 관리 소홀 책임입니다. 이건 명백한 전쟁 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당장 납득할 만한 해명을 내놓지 않으면 우리도 가만히 있지 않겠습니다.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그들의 뻔뻔함은 하늘을 찌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회의실 구석의 배석자 자리에 앉아 무릎 위에 올려진 주먹을 으스러져라 꽉 쥐었습니다. 당장이라도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너희가 한국군에게 겁을 먹고 도망친 거잖아. 어디서 거짓말을 해? 라고 소리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럴 수 없었습니다. 저는 군인이었고 이곳은 외교의 장이었습니다. 제 임무는 침묵하는 것이었으니까요. 미국 국무부 차관보의 표정은 곤혹스러움 그 자체였습니다. 그의 이마에는 식은땀이 맺혀 있었습니다. 진정하십시오. 우리 측 기술조사 결과 장비 자체의 결함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날 현장에는 특이한 전파 간섭 현상이 있었고 전파 간섭? 지금 농담하십니까? 일본 차관이 말을 끊고 비아냥거렸습니다. 고작 자연적인 전파 간섭 때문에 세계 최강이라던 이지스 시스템이 아군을 적으로 인식하고 미사일을 쏠 뻔했단 말입니까? 그럼 그 비싼 돈을 주고 우리가 고철 덩어리를 샀다는 거군요? 차관보님 인정하시죠?
미국의 기술력은 이제 한계에 도달했습니다. 이번 사태의 책임은 전적으로 불량품을 판 워싱턴에 있습니다. 상황은 최악의 외통수로 치닫고 있었습니다. 미국이 여기서 사실은 한국이 해킹했다고 실토하면 미국의 군사기술이 한국보다 못하다는 걸 전 세계에 자백하는 꼴이 됩니다. 미제 무기의 신뢰도는 바닥으로 추락할 것이고 방산 수출은 끝장나겠죠. 반대로 침묵하면 모든 책임을 뒤집어쓰고 천문학적인 배상금을 물어줘야 할 판이었습니다. 일본과 중국은 바로 그 딜레마를 정확히 노리고 파고들었습니다. 그들은 교활하게도 자신들의 패배를 미국의 기술적 실수로 둔갑시켜 역사를 조작하려 하고 있었습니다. 며칠 전 바다 위에서 벌어진 유령 소동을 영원히 덮어버리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여전히 자신들이 아시아의 맹주인 것처럼 행세하려는 역겨운 술책이었죠. 그래서 원하는 게 뭡니까? 미 국무부 차관보가 지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일본 차관이 기다렸다는 듯 득의양양한 미소를 지으며 두툼한 서류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간단합니다. 첫째, 파손된 함정 수리비 및 작전 손실 비용 전액 지원. 둘째, 차세대 레이더 기술의 무상 이전. 그리고 셋째. 그는 잠시 뜸을 들이더니 승자의 눈빛으로 차관보를 쏘아보았습니다. 대만 문제에 대한 미국의 영구적 불개입 선언. 이 정도면 우리의 상처받은 자존심을 달래줄 수 있겠군요. 강도나 다름없는 요구였습니다. 중국 대표도 거들었습니다. 우리도 동의합니다. 추가로 서해 상해서의 미군 정찰 활동 축소를 요구합니다. 이 조건들을 수용한다면 이번 사고는 조용히 덮어드리죠. 회의실의 공기가 숨을 쉴 수 없을 만큼 무거워졌습니다. 미국이 이 요구를 들어준다면 동아시아에서의 패권은 완전히 무너집니다. 일본과 중국에게 굴복하는 꼴이 되니까요. 하지만 거절한다면 그들은 미국 장비는 치명적 결함이 있다고 전 세계 언론에 대서특필할 겁니다.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비릿한 피맛이 입안에 퍼졌습니다. 우리가 피를 흘려가며 지켜준 동맹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우리의 등에 칼을 꽂고 비틀고 있었습니다. 무력감과 분노가 뒤섞여 속이 메스꺼울 지경이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쿵, 쿵. 굳게 닫혀있던 회의실의 육중한 철문이 예고도 없이 둔탁하게 울렸습니다. 이 방은 회의 중에 절대 개방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었습니다. 호출벨도 울리지 않았는데 누군가 문을 두드린 것입니다. 입구를 지키던 미군 경호원들이 당황하여 무전기에 손을 대기도 전에 잠금 장치가 해제되는 소리와 함께 육중한 철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끼익! 소름 끼치는 금속성 소음과 함께 차가운 복도의 공기가 밀려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정적 속으로 낯선 남자 한 명이 걸어 들어왔습니다. 군복이 아닌 짙은 남색 정장 차림. 한 손에는 낡은 가죽 서류 가방을 들고 있는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평범한 인상의 동양인 남자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만은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감정이 완전히 거세된 듯한 깊고 서늘한 눈동자가 좌중을 압도했습니다. 누구입니까? 여긴 통제구역입니다. 어떻게 들어온 거야? 일본 차관이 소스라치게 놀라며 벌떡 일어났습니다. 남자는 대답 대신 회의 테이블에 빈 의자 하나를 끌어당겨 아주 태연하게 앉았습니다. 그리고 가방을 책상 위에 올려놓으며 저를 향해 가볍게 목례를 했습니다. 저는 그를 알아봤습니다. 며칠 전 펜타곤 화상회의에서 스쳐 지나가듯 봤던 얼굴. 대한민국 국방과학연구소의 수석연구원이자 이번 팬텀 작전의 설계자로 알려진 천재공학자. 코드네임 닥터박이라고 불리는 남자였습니다. 늦어서 죄송합니다. 괌 공항의 입국 심사가 꽤 까다롭더군요. 혈맹국 외교관 여권을 가졌는데도 짐 검사를 하더군요. 그는 유창한 한국어로 말했고 회의실의 동시통역 시스템을 통해 그의 건조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한국 대표가 여기 왜 있습니까? 우린 당신들을 초대한 적 없습니다. 중국 부부장이 불쾌한 기색을 감추지 않고 소리쳤습니다. 경비원. 이 사람 당장 끌어내. 하지만 경비원들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미 국무부 차관보가 눈짓으로 그들을 제지했기 때문입니다. 박 박사는 천천히 가방의 잠금 장치를 풀었습니다. 달칵 달칵 하는 금소금이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초대라. 글쎄요. 박 박사가 고개를 들어 중국 대표를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채무자가 빚을 갚지 않고 남탓만 하며 도망치면 채권자가 직접 찾아와서 독촉하는 게 세상의 이치 아닙니까? 채무자? 무슨 헛소리야. 우리가 언제 당신들한테 돈을 빌렸어? 돈보다 더 중요한 걸 빚지셨죠. 진실 말입니다. 박 박사는 가방에서 작은 손바닥만한 크기의 검은색 외장 하드디스크 하나를 꺼내 테이블 중앙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빙긋이 아주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미국을 탓하기 전에 먼저 본인들이 바다 위에서 벌인 추태부터 감상하시죠. 72시간 전 새벽 대만 해협에서 저희가 수집한 블랙박스 영상입니다. 블랙박스? 일본 차관의 눈동자가 지진이라도 난 듯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저희가 개발한 팬텀 시스템에는 아주 흥미로운 부가 기능이 하나 있습니다. 단순히 적의 레이더를 교란하는 것뿐만 아니라 교란당한 적의 통신망과 함교 내부의 CCTV 영상을 실시간으로 역해킹하여 녹화하는 기능이죠. 일종의 서비스 품질 보증 차원이랄까요? 고객님들이 우리 서비스에 얼마나 만족했는지 기록해두는 겁니다. 박 박사가 하드디스크를 회의실의 메인 프로젝터 케이블에 연결했습니다. 자, 그럼 개봉 박두. 장르는 재난 영화이자 코미디입니다. 스크린이 켜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덮어두고 싶었던 지옥이 고화질 영상으로 다시 펼쳐졌습니다. 첫 번째 영상은 일본 이지스함 아타고의 함교 내부였습니다. 4K급의 선명한 화질 속에서 다나카 제독의 얼굴이 클로즈업되었습니다. 그는 땀과 공포에 젖어 짐승처럼 울부짖고 있었습니다. 뭐야? 쏴. 눈에 보이는 건 다 쏘란 말이야. 중국 놈들이든 뭐든 상관없어. 내가 살아야 해. 다 격침시켜. 제독님, 아군일 수도 있습니다. 닥쳐. 내 명령 안 들려? 쏘라고. 회의실이 얼어붙었습니다. 동맹군을 향해 발포 명령을 내리는 지휘관의 육성이 적나라하게 흘러나왔습니다. 이어서 중국 함정의 내부 영상이 재생되었습니다. 일본 놈들을 죽여라. 저 원숭이들이 우리를 배신했다. 미사일 날려. 전탄 발사. 그건 군인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이성을 잃고 서로를 물어뜯으려는 광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조금 전까지 동아시아의 평화와 기술적 결함을 운운하던 그들의 위선적인 가면이 산산조각 나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화면이 바뀌고 일본 함정이 통제 불능 상태에서 중국 보급선을 들이받고 도주하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때 다나카 제독이 부하에게 은밀하게 내린 명령이 음성 파일로 재생되었습니다. 야, 통신 꺼. 구조신호 무시해. 우린 그냥 가는 거야. 나중에 모른다고 하면 돼. 시스템 오류라고 둘러대면 그만이야. 알았어? 전속력으로 이탈해. 뺑소니. 해상사고 시 구조 의무를 저버리고 도주를 지시한 명백한 국제법 위반이자 군인으로서의 명예를 시궁창에 버린 비겁한 행위였습니다. 뒤이어 중국 함장이 일본 배를 향해 온갖 저속한 욕설을 퍼붓는 음성까지 가감없이 흘러나왔습니다. 통역사가 차마 통역하지 못하고 머뭇거릴 정도로 저급한 단어들이었습니다. 영상이 끝난 뒤 프로젝터에 펜 돌아가는 소리만이 윙윙거릴 뿐 회의실에는 죽은 듯한 침묵만이 흘렀습니다. 일본 차관의 얼굴은 흑빛으로 변해 있었고 중국 부부장은 찻잔을 쥔 손을 부들부들 떨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본능적으로 직감했습니다. 이 영상이 세상에 공개되는 순간 자신들의 정치 생명은 물론이고 국가적 위신이 끝장난다는 것을요. 국제적 망신은 둘째치고 자국 내에서도 엄청난 비난 여론에 휩싸여 정권 자체가 흔들릴 수도 있는 핵폭탄급 증거였습니다. 박 박사는 여유롭게 하드디스크를 회수하여 다시 가방에 넣었습니다. 탁 하고 가방 닫는 소리가 총성처럼 크게 들렸습니다. 어떻습니까? 이래도 미국 장비의 결함입니까? 아니면 당신들의 인격 결함입니까? 그의 목소리는 나직했지만 그 어떤 고함보다도 날카롭게 폐부를 찔렀습니다. 이걸 어쩔 셈입니까? 일본 차관이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거의 울먹이듯 물었습니다. 그 거만하던 태도는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글쎄요. 고민 중입니다. 유튜브에 올릴까 생각 중이거든요. 제목은 4K 고화질로 보는 중일 연합군의 팀킬쇼가 좋겠군요. 전 세계 군사 전문가들이 아주 흥미로워할 겁니다. 특히 일본 국민들이 자기네 혈세로 만든 이지스함이 동맹국을 향해 미사일을 쏘려 했다는 걸 알면 참 좋아하겠군요. 아베 파벌이 어떻게 무너질지 기대가 됩니다. 안 돼. 그건 절대 안 됩니다. 일본 차관이 비명을 지르며 자리에서 튀어나갔습니다. 그는 체면이고 외교적 결례고 뭐고 다 집어던지고 박 박사 앞으로 달려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발 그것만은 덮어주십시오. 원하는 게 뭡니까? 돈입니까? 차관 제공입니까? 기술 협약입니까? 무엇이든 말씀하십시오. 다 들어드리겠습니다. 중국 대표도 급히 거들었습니다. 우리도 협상할 용의가 있습니다. 이 영상이 공개되면 동아시아의 안보 지형이 무너집니다. 한국에게도 미국에게도 좋지 않을 겁니다. 우리끼리 조용히 해결합시다. 박 박사는 의자에 등을 기대고 차가운 눈으로 그들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마치 더러운 벌레를 보는 듯한 경멸의 눈빛이었습니다. 협상이라. 번지수를 잘못 찾으셨군요. 저는 장사하러 온 게 아닙니다. 밀린 청구서를 내밀러 온 겁니다. 그는 가방에서 또 다른 서류 봉투 2개를 꺼내 마치 쓰레기를 버리듯 일본과 중국 대표 앞에 툭 던졌습니다. 첫째, 이번 사태에 대한 공식적인 사과문을 24시간 내로 발표하십시오. 단, 장비 결함 따위의 거짓말은 한 줄이라도 들어가선 안 됩니다. 한국 영해 및 작전구역에 대한 무단 침입 시도와 위협 행위를 명확히 인정하고 사과하십시오. 그건 너무 굴욕적입니다. 국가의 자존심 문제입니다. 자존심? 뺑소니를 친 순간 이미 버린 거 아니었습니까? 싫으면 영상을 올리겠습니다. 박 박사가 주머니에서 스마트폰을 꺼내는 신용을 하자 일본 차관이 급히 손을 저으며 소리쳤습니다.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문구는 조율하게 해주십시오. 토시 하나도 바꿀 수 없습니다. 제가 적어준 대로 읽으십시오. 다음, 둘째. 박 박사는 손가락 2개를 펴보였습니다. 대만 해협에 대한 불법 봉쇄를 즉각 해제하고 향후 50년간 해당 구역에서의 무력 시위를 금지하는 조약에 서명하십시오. 이 조약의 이행 보증국은 대한민국이 맞습니다. 만약 어길 시 우리는 언제든 팬텀을 다시 가동할 겁니다. 셋째. 박 박사의 시선이 저 마이클 샌더스에게 잠시 머물렀습니다. 그 눈빛은 묘했습니다. 동맹으로서의 신뢰와 경고가 섞인 눈빛. 이 모든 거짓말과 책임 전가 과정에서 발생한 미국의 명예실추와 행정적 피해에 대해서도 배상하십시오. 당신들이 덮어씌우려 했던 혐의들 깨끗하게 청산하시란 말입니다. 미국은 당신들의 쓰레기통이 아닙니다. 그건 단순한 배려가 아니었습니다. 미국조차 한국에 도움이 없었다면 꼼짝없이 누명을 쓸 뻔했다는 사실을 각인시키는 고도의 정치적 계산이 깔린 요구였습니다. 미국을 구해주는 척하면서 미국의 목덜미를 쥐고 흔드는 셈이었죠. 회의실은 깊은 침묵에 잠겼습니다. 일본과 중국 대표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이 종이 위에 서명하는 순간 그들은 한국의 발 아래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영원히 2등 국가로 전락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서명하지 않는다면 영상이 공개되고 더 끔찍한 파멸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제 귀국 비행기 시간이 1시간밖에 안 남았거든요. 면세점에도 들러야 해서 바쁩니다. 박 박사가 손목시계를 보며 무심하게 재촉했습니다. 서명. 하겠습니다. 일본 차관이 먼저 무너졌습니다. 펜을 쥔 그의 손이 수전증 환자처럼 심하게 떨렸습니다. 사각, 종이 위에 서명하는 소리가 마치 자신의 사형 집행서에 사인하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이어서 중국 부부장도 입술을 깨물며 치욕스러운 표정으로 붉은 인주가 묻은 도장을 찍었습니다. 상황 종료. 단 한 방의 총성도 없이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한국은 이 좁은 회의실 테이블 위에서 완벽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것은 총칼로 얻은 승리보다 훨씬 더 잔인하고 확실한 승리였습니다. 박 박사는 서명된 서류를 꼼꼼히 확인하고 챙겨 가방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그가 나가려다 말고 멈춰서서 뒤를 돌아 일본 차관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다시는 독도 근처에 얼씬도 하지 마십시오. 이번엔 유령으로 끝났지만 다음번에 또다시 우리 영해를 넘본다면 그때는 영상 따위로 끝나지 않을 겁니다. 그때는 진짜가 갈 겁니다. 그게 무엇인지는 상상에 맡기죠. 그 말은 단순한 경고가 아니었습니다. 미래에 대한 예언이자 등골 서늘한 저주처럼 들렸습니다. 박 박사가 회의실을 나가고 문이 닫힌 뒤에도 그 누구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일본 차관은 의자에 주저앉아 머리를 감싸쥐고 흐느꼈고 중국 대표는 넋이 나간 사람처럼 멍하니 허공을 응시했습니다. 저는 그제야 막혔던 숨을 길게 몰아쉬었습니다. 셔츠 안이 식은땀으로 흥건했습니다. 무섭다. 이게 제 솔직한 심정이었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힘센 나라가 된 게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교활할 정도로 똑똑해졌고 잔인할 정도로 냉철해졌습니다. 적의 약점을 정확히 파고들어 뼈와 살을 분리해버리는 그 솜씨는 수천 년 동안 강대국들 틈바구니에서 생존해온 민족만이 가질 수 있는 도끼이자 지혜였습니다. 그들은 이제 선비의 가면을 벗고 승부사의 얼굴을 드러냈습니다. 저는 미국 국무부 차관보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얼굴에도 저와 같은 표정이 서려 있었습니다. 누명을 벗었다는 안도감보다는 통제할 수 없는 거인이 탄생했다는 두려움. 우리는 오늘 확인했습니다. 호랑이 새끼를 키운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우리가 용의 여의주를 건드려 깨운 것이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회의실을 빠져나와 괌의 뜨거운 햇살 아래 섰을 때 저는 눈부신 하늘을 올려다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세상이 완전히 바뀌었군. 저 멀리 활주로에서 서울행 비행기가 굉음을 내며 이륙하고 있었습니다. 그 비행기가 푸른 하늘에 남긴 하얀 비행운이 마치 아시아의 하늘을 둘로 가르는 거대한 선처럼 보였습니다. 이제 그 선을 넘을 수 있는 나라는, 그리고 그 선을 지우거나 새로 그을 수 있는 나라는 오직 하나뿐이었습니다. 저는 주머니에서 담배를 꺼내 물었지만 끝내 불을 붙이지 못했습니다. 라이터를 쥔 손이 여전히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으로 제 긴급 보고를 마칩니다. 워싱턴에 계신 높으신 분들이 이 보고서를 읽고 어떤 표정을 지을지 참으로 궁금하군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이제 우리는 지도에서 한반도를 볼 때 예전과는 전혀 다른 눈으로 바라봐야 할 겁니다. 그곳에는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그러나 우리의 생존을 위해 반드시 손을 잡아야만 하는 위대한 거인이 살고 있으니까요. 역사는 가끔 아주 조용히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는 사이에 페이지를 넘기곤 합니다. 마치 한 계절이 가고 다음 계절이 오듯이 거대한 변화는 소리 없이 찾아와 우리의 일상을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대만 해협에서의 그 기괴하고도 충격적이었던 밤이 지나고 정확히 한 달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세상은 겉보기에 아무런 변화가 없어 보였습니다. 뉴욕 월스트리트의 증시는 여전히 탐욕스럽게 돌아갔고 도쿄 긴자의 화려한 네온 사인은 밤거리를 밝혔으며 베이징의 거대한 공장 굴뚝들은 쉴 새 없이 회색 연기를 내뿜고 있었습니다. 일반 대중들은 그날 밤 칠흑 같은 어둠이 깔린 대만 해협바다 위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괌의 지하 벙커에서 강대국들의 외교관들이 모여 어떤 굴욕적인 조약에 서명했는지도 꿈에도 몰랐죠. 그들은 그저 아침 뉴스에 나온 기상 악화와 통신 장비 결함으로 인한 중일 연합훈련 조기 취소라는 짧은 자막 한 줄을 믿고 다시 각자의 바쁜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우리 진짜 세상의 이면을 다루는 제복 입은 사람들에게 지난 한 달은 천지개벽의 시간이었습니다. 겉으로는 고요해 보였지만 수면 아래에서는 거대한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있었으니까요. 저는 지금 서울 용산에 와 있습니다. 제 군 생활 30년의 마지막을 정리하는 퇴역식을 앞두고 마지막으로 꼭 제 두 눈으로 확인하고 싶은 것이 있어서 비공식적으로 휴가를 내고 태평양을 건너왔습니다. 전쟁기념관 광장에는 평화로운 가을 햇살이 내리쬐고 있었습니다. 노랗게 물든 은행나무 아래로 유모차를 끄는 젊은 부부의 모습이 보였고 현장 학습을 나온 유치원생들의 맑은 웃음소리가 광장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너무나 평범하고 눈물이 날 정도로 평화로운 풍경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 평화가 얼마나 무서운 힘 위에 서 있는 것인지를요. 저 아이들의 해맑은 웃음을 지키기 위해 이 나라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얼마나 날카로운 칼을 갈아왔는지를 말입니다. 지난 한 달간 펜타곤 정보국으로 들어오는 1급 기밀 보고서들의 내용은 그야말로 충격과 공포의 연속이었습니다. 우리가 알던 동아시아의 질서는 이미 산산조각이 나 있었습니다. 우선 일본의 상황부터 말씀드려야겠군요. 그 오만하고 콧대 높던 일본 해상자위대는 지금 내부에서부터 처참하게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최근 일본 요코스카 해군 기지 주변의 정신과 병원들은 예약이 꽉 찼다고 합니다. 환자들은 대부분 젊은 자위대원들입니다. 정보국에서는 이것을 유령병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레이더 화면을 가득 채웠던 붉은 점들의 공포를 목격한 레이더 운용병들과 함교 장교들 사이에서 집단적인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전염병처럼 번지고 있다는 첩보였습니다. 증상은 비슷했습니다. 바다만 보면 발작을 일으키거나 모니터 화면에 노이즈가 조금만 생겨도 비명을 지르며 책상 밑으로 숨는다는 것이었죠. 제동님, 저는 더 이상 배를 탈 수 없습니다. 눈을 감아도 그 붉은 점들이 보입니다. 수천 개의 미사일이 저를 향해 날아오는 꿈을 꿉니다. 이것이 그들이 제출한 전역 사유서에 적힌 내용이었습니다. 일본 방위성은 이를 필사적으로 은폐하려 애쓰고 있지만 이미 자위대 내부의 사기는 바닥을 쳤습니다. 함정 운용 인력이 부족해 최신형 이지스함을 항구에 묶어두고 출항조차 하지 못하는 신세. 그것이 바로 대일본제국 해군의 영광을 재현하겠다며 큰 소리치던 그들의 초라한 현주소였습니다. 바다 위에서 겪은 단 하룻밤의 공포가 그들의 군사적 자산을 사실상 마비시켜버린 것입니다. 정치권의 굴복은 더 빠르고 비굴했습니다. 박 박사가 괌 회의실에서 경고했던 영상 공개가 두려워 일본 내각은 한국에 대한 모든 비공식적 수출 규제를 소리소문 없이 철회했습니다. 반도체 핵심 소재, 첨단 공작 기계들이 다시 한국으로 흘러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독도 문제에 대해서는 양국 간의 미래지향적 관계를 위해 당분간 언급을 자제하겠다는 사실상의 항복 선언이나 다름없는 훈령을 외무성 전 직원에게 하달했습니다. 우익 단체들이 반발하며 관저 앞에서 시위를 벌였지만 총리는 코빼기도 비치지 않았습니다.
겉으로는 여유로운 척 웃고 있지만 그들의 속은 썩어 문드러지고 있을 겁니다. 자신들의 목덜미를 쥔 한국의 소나기 힘이 얼마나 강력한지 뼈저리게 느꼈을 테니까요. 중국은 더 교활하고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대륙의 기질답게 태세 전환이 빨랐습니다. 베이징의 공산당 지도부는 사태 직후 해양 굴기 전략을 전면 수정했습니다. 서해와 동중국해에 전진 배치되었던 북해 함대의 주력 전력을 슬그머니 남중국해 쪽으로 한국의 작전 반경 밖으로 물렸습니다. 핑계는 남방해역의 안보 강화였지만 누가 봐도 한국을 피해서 도망가는 모양새였습니다. 그리고는 곧바로 한국의 대규모 경제사절단을 파견했습니다. 그동안 한한령이니 뭐니하며 막았던 한국 문화 콘텐츠의 수입을 전면 허용하고 한국 기업들에 대한 제재도 풀었습니다. 우리는 천년의 이웃이자 운명 공동체라며 꼬리를 내리고 다가오는 그들의 모습에서 저는 강한 자에게는 한없이 약하고 약한 자에게는 한없이 잔인한 대륙의 오랜 습성을 다시금 확인했습니다. 그들은 한국이 가진 팬텀 기술이 자신들의 체제 유지에 위협이 될까봐 전전긍긍하며 어떻게든 한국의 비위를 맞추려 애쓰고 있었습니다. 적으로 돌리면 가장 무서운 상대가 한국이라는 걸 그들도 인정한 셈입니다. 그리고 우리 미국. 솔직히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고백하건대 지금 펜타곤과 워싱턴 정가는 한국 배우기 열풍에 빠져 있습니다. 제가 작성한 보고서 일명 샌더스 리포트는 미 국방부 장관부터 말단 분석관까지 읽어야 하는 필독서가 되었습니다. 미 해군사관학교에서는 다음 학기부터 한국의 해전 전술과 비대칭 전력 운용론을 필수 과목으로 채택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중앙정보국 요원들은 한국어를 배우느라 밤을 새우고 있다는 소문도 들립니다. 번역기를 거치지 않은 한국의 진짜 의중을 파악하기 위해서죠. 우리가 한국을 지키는 게 아니다. 이제는 한국이 우리를 지켜주고 있는 것이다. 이것이 현재 워싱턴의 새로운 컨센서스, 즉 합의된 인식이었습니다. 세계 최강대국이라는 미국의 자존심이 상하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생존 앞에서는 자존심 따위는 사치였습니다. 우리는 인정해야 했습니다. 동맹의 축이 이동했다는 것을요. 우리가 보호자이고 한국이 피보호자였던 시대는 끝났습니다. 이제 우리는 서로의 등을 맡겨야 하는 대등한 파트너가 된 것입니다. 용산 전쟁기념관의 벤치에 앉아 자판기에서 뽑은 캔커피를 마시고 있을 때였습니다. 따스한 햇살을 받으며 눈을 감고 있는데 누군가 제 옆에 다가와 앉는 인기척이 느껴졌습니다. 자판기 커피 맛이 좀 달지 않습니까, 제동님? 미군 부대 커피보다는 덜 쓸 텐데요. 익숙한 목소리. 괌 앤더슨 기지 지하 회의실에서 봤던 그 남자 박 박사였습니다. 그는 여전히 그 낡은 가죽 서류 가방을 무릎 위에 올려두고 있었습니다. 마치 평범한 회사원 같은 모습이었지만 그에게서 풍기는 기운은 여전히 날카로웠습니다. 박 박사. 내가 여기 있는 건 어떻게 알고 왔소? 비공식 방문인데. 제동님이 한국 땅을 밟으시는 순간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 팬텀 시스템에는 제동님 같은 VIP의 입국 알림이 기본 설정으로 되어 있으니까요. 물론 감시하려는 건 아닙니다. 귀한 손님이 오셨는데 인사라도 드려야 예의일 것 같아서요. 그가 농담처럼 웃었지만 저는 등골이 서늘해짐을 느꼈습니다. 나의 일거수일투족이 파악되고 있다는 공포. 하지만 이상하게도 불쾌하지는 않았습니다. 그 감시가 적의 것이 아니라 든든한 아군의 것이라는 묘한 믿음 때문이었을까요? 곧 퇴역하신다 들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명예로운 저녁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됐소. 당신들 덕분에 내군 생활 30년의 상식이 완전히 무너졌는데 더 버텨서 뭐 하겠소. 이제는 새로운 세상에 적응할 수 있는 젊은 후배들에게 자리를 물려줘야지. 늙은 군인은 사라질 때를 알아야 하는 법이오. 저는 씁쓸하게 웃으며 마시던 캔커피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그를 정면으로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하나만 물읍시다. 괌에서 일본과 중국에게 서명받은 그 조약들. 진짜로 그들이 지킬 거라고 믿소? 종이 쪼가리에 불과한 약속 아니요? 그들은 언제든 틈만 나면 다시 이빨을 드러내고 덤벼들 텐데. 역사가 증명하지 않소. 박 박사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는 멀리 광장 중앙에 펄럭이는 대형 태극기를 바라보며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물론입니다. 제동님 말씀대로 그들은 약속을 지키는 족속들이 아닙니다. 힘이 약해 보이면 언제든 조약 문서를 휴지 조각처럼 찢어버릴 겁니다. 그걸 알면서도 왜 서명에 만족한 거요? 그들이 찢을 수 없는 게 하나 있기 때문입니다. 그게 뭐요? 기억입니다. 공포에 대한 원초적인 기억. 박 박사의 눈빛이 깊고 어둡게 가라앉았습니다. 인간은 이성적인 동물이 아닙니다. 감정적인 동물이죠.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날 밤 그들이 뼛속 깊이 새긴 무력감과 공포.
자신들의 최첨단 무기가 고철이 되고 서로를 죽일 뻔했던 그 끔찍한 기억. 그건 유전자에 각인되어 다음 세대까지 이어질 겁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트라우마를 심어준 겁니다. 감히 넘볼 수 없는 거대한 벽이 존재한다는 걸 머리가 아닌 본능으로 깨닫게 한 거죠. 그의 말을 듣는 순간 저는 2차 대전 이후 미국이 전 세계에 심어주려 했던 미국에 의한 평화의 본질을 떠올렸습니다. 압도적인 힘에 대한 공포와 존경. 그것이 평화를 유지하는 기둥이었습니다. 한국은 지금 그것을 팍스코리아나로 재현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것도 총 한 방 쏘지 않고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훨씬 더 세련되고 지적인 방식으로 말입니다. 그리고 박 박사가 말을 이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혼자가 아니니까요. 미국이라는 거인도 이제 우리 편. 아니, 우리와 진짜 친구가 되지 않았습니까? 껍데기뿐인 동맹이 아니라 서로의 실력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진짜 파트너 말입니다. 그는 저를 보며 싱긋 웃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건방지다고 생각했을 그 미소가 지금은 너무나 든든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렇소. 우린 이제 한 배를 탄 거지. 당신네 그 보이지 않는 유령선의 말이오. 내가 장담하건대 미 해군은 앞으로 한국 해군을 스승으로 모실 거요. 우리는 서로를 마주보고 소리내어 웃었습니다. 그 웃음 속에는 수십 년간의 오해와 불신, 그리고 미묘한 상하관계를 넘어선 진정한 전우애가 담겨 있었습니다. 박 박사가 자리에서 일어나며 가방을 고쳐들었습니다. 아, 가기 전에 선물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귀국하시면 펜타곤의 메인 서버를 확인해 보십시오. 제가 팬텀 2.0 업데이트 패치 코드를 보내뒀습니다. 1.0 버전도 감지덕지한데 2.0이라니. 서비스가 너무 과한 거 아니요? 이번엔 뭐가 달라졌어? 이번 버전은 북쪽의 그 불장난 좋아하는 친구들, 그리고 혹시 모를 테러 집단들을 위한 맞춤형 기능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탄도 미사일의 궤적을 역추적해서 발사 원점을 자동으로 무력화시키는 알고리즘이죠. 미국 본토 방어에도 꽤 유용하게 쓰일 겁니다. 단골 고객 우대 차원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친구를 위한 작은 성의이기도 하고요. 그럼 조심히 돌아가십시오. 언젠가 다시 뵙기를 바랍니다. 그는 정중하게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는 광장의 인파 속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없었던 사람처럼, 가을바람처럼 나타났다 바람처럼 사라졌습니다.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지 않고 세상을 움직이는 보이지 않는 함대의 설계자다운 뒷모습이었습니다. 저는 박 박사가 사라진 자리를 한참 동안 바라보다가 자리에서 일어나 전쟁기념관의 거대한 회랑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곳에는 6.25 전쟁 당시 이 낯선 땅에서 자유를 위해 목숨을 바친 국군과 유엔군 전사자들의 이름이 새겨진 명비가 끝도 없이 이어져 있었습니다. 검은 대리석 위에 새겨진 수만 개의 이름들. 70년 전 이 나라는 지도에서 지워질 뻔했던 잿더미였습니다. 원조받은 밀가루 포대로 옷을 해 입고 남이 쓰다 버린 M1 소총으로 나라를 지켜야 했던 세계에서 가장 가난하고 비참한 나라. 하지만 지금 제가 서 있는 이 땅은 세계를 움직이는 심장이 되었습니다. 반도체로 4차 산업의 쌀을 만들고 문화로 전 세계인의 마음을 훔치더니 이제는 그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보이지 않는 기술로 강대국들의 무릎을 꿇렸습니다. 저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한국의 진짜 힘은 팬텀 시스템이나 최첨단 잠수함 따위가 아니라는 것을요. 그들의 진짜 힘은 수천 년의 침략과 고난 속에서도 결코 꺾이지 않았던 도끼, 잿더미 속에서도 다시 일어서는 회복력, 그리고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어내는 집념 그 자체였습니다. 일본과 중국이 간과했던 것, 그리고 우리 미국조차 잊고 있었던 것이 바로 그 정신이었습니다. 기술은 훔칠 수 있어도 그 정신은 훔칠 수 없는 법이니까요. 새로운 질서라. 저는 명비에 손을 대고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차가운 대리석의 감촉이 손끝에 전해졌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강대국이 약소국을 보호하고 통제하는 것이 질서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제 그 낡은 질서는 깨졌습니다. 진정한 질서는 나라의 크기와 상관없이 실력과 도덕성을 갖춘 나라가 존중받고 리더십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한국은 그 새로운 질서의 설계자가 되었습니다. 며칠 뒤 하와이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노트북을 열어 제 퇴역 연설문을 다시 고쳐 쓰기 시작했습니다. 원래 원고에는 미국은 영원히 아시아의 수호자로 남을 것이다라는 문장이 있었습니다. 저는 백스페이스 키를 눌러 그 문장을 천천히 지웠습니다. 그리고 잠시 고민하다가 떨리는 손가락으로 이렇게 다시 써내려갔습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우리가 거인이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작은 나라들을 우리 어깨 위에 태워주고 있다고 믿었다. 우리의 힘이 정의이고 우리의 보호가 그들에게는 축복이라고 착각했다. 하지만 이제 나는 깨닫는다. 우리가 거인의 어깨 위에 서 있었던 것임을. 그 거인의 이름은 대한민국이다.
그들은 작지만 강했고 조용하지만 그 누구보다 뜨거웠다. 이제 우리는 그 거인의 손을 잡고 나란히 걸으며 함께 새로운 지평선을 향해 나아가야 한다. 이것은 미국의 후퇴가 아니다. 진정한 동반자와 함께하는 위대한 전진이다. 비행기 창밖으로 태평양의 푸른 바다가 끝없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햇빛을 받아 반짝이는 물결이 아름다웠습니다. 저 깊은 바다 어딘가에 한국의 잠수함들이 그리고 그들이 심어놓은 보이지 않는 함대가 숨죽여 우리를 지키고 있을 겁니다. 적이 오면 언제든 다시 깨어나 그 붉은 공포를 선사할 준비를 한 채로 말이죠. 그 생각만으로도 묘하게 안심이 되었습니다. 과거에는 그들이 우리의 보호가 필요한 손이 많이 가는 동생이었지만 이제는 우리가 등을 맡길 수 있는 세상에서 가장 강력하고 믿음직한 형제가 되었으니까요. 적들은 그들을 보이지 않는 유령이라 부르며 두려워하겠지만 우리는 그들을 보이지 않는 수호자라 부르며 환영할 것입니다. 이것이 대만 해협 사태가 우리에게 남긴 마지막 교훈이자 제가 군복을 벗으며 세상에 남기는 마지막 증언입니다. 동아시아의 태양은 이제 도쿄도, 베이징도 아닌 서울에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빛은 그 어느 때보다 강렬하고 공정하며 찬란합니다. 여러분은 진정한 강함이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우리는 총성 한 발, 피 한 방울 없이 오직 기술과 지혜만으로 거대 함대를 무릎 꿇린 대한민국의 이야기를 함께 했습니다. 적을 파괴하는 것보다 적이 스스로 두려움을 느끼고 존경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추구해야 할 품격 있는 승리가 아닐까 합니다. 반도체부터 방산, 그리고 문화까지. 대한민국이 가진 저력은 이미 전 세계를 놀라게 하고 있습니다. 이 가슴 벅찬 통쾌함과 자부심을 주변의 소중한 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다면 지금 공유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는 더 멋진 대한민국의 이야기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